성빈은 중국 항저우 조그만 마을에서 미용실 수습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성빈은 남들처럼 도시 생활을 하고 싶어 과감하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여성용 미용용품에 눈을 뜨게 된 성빈은 미용실에 물건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며 미용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성빈은 영업활동 중 심성 착한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아들을 낳고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이지 이런 디자인이 잘 나가니까 한번 봐. 색상을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하지. 그리고 요즘 동남아 상품 단가가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도 상품질을 높여서 팔아야 할 것 같아. 성빈과 부인의 의류 사업은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2년 뒤 딸을 낳았고 이번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성빈의 의류 사업은 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유명 의류 제조업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성빈은 여보, 나는 그동안 꿈이 말이지 저런 최고 부자들만 살 수 있다는 저 어마어마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거든. 이제 우리 능력도 되고 하니까 저런 집에서 아이 낳고 우리 꿈을 한번 펼쳐보자고. 성빈이 출시한 아동복 의류 상표는 동진일생이라는 제조업체였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동과 둘째 딸 이름 진을 붙여 만들어진 메이커명이었습니다. 성빈의 회사는 전국에 매장이 늘어나면서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염색공장 전화해봤어요? 이번 주까지 거래처 샘플 나와야 하는데. 전 부장, 지금 당장 공장에 전화해봐요. 다음 달 수출 물량 컨테이너 선정 문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 서두르라고. 행복했던 성빈의 가족은 두 사람이 바빠질수록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싹신이야. 나 너무 힘들어서 애들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당신이 좀 가. 나 직원들하고 내일 출고일 때문에 미팅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 수업 끝날 텐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야. 아니 그걸 거기다 두면 어떡하나? 창고로 가야지. 우리 그러지 말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부인은 매일 반복되는 아이들 문제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퇴근 후 모임에 참석한 부인은 친구들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간단한 것을 가지고 무슨 걱정이냐며 너 금전적인 여유는 있잖아. 그냥 유머 써. 돈 좀 더 주고 착실한 여자 구하면 엄마보다 낫지. 그리고 너는 일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고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나도 유머 쓰고 있는데 아주 좋아. 성실하고 첫째, 집이 아주 깨끗하다니까. 부인 소전은 남편 성빈에게 유머를 고용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며 당장 고용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성빈은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머를 고용한다는 것이 썩 기분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설득해 유머 구인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인 소전은 유머의 월급 7,500위안, 한화 약 130만 원의 상당히 높은 급여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30대 초반의 여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유머 구하신다고. 전화를 건 여성은 수줍은 듯 발끝을 흐리며 네.
구인 광고에 나온 급여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 환징은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부인도 환징이 고향에 8살 된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본인과 같이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동정과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숙식은 제공되나요? 부인은 환징에게 유모방이 따로 있어 일이 없을 때는 방 안에서 편히 쉬어도 된다며 설득했습니다. 애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애들도 잘 봐주실 것 같아요. 꼭 저희랑 같이 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며칠 후 환징은 소전과 대화를 나눠보던 중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성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2016년 9월 모 환징은 상해의 한 중개업소를 통해 성빈의 집 유모로 고용되었습니다. 저 잘 부탁드려요. 성빈과 부인은 그녀를 가족처럼 대해주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유모 덕분에 아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빈과 소전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성빈의 집은 유모가 돌아온 뒤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날 아주머니, 여기 빈 접시 하나만 주세요. 네, 사장님. 환징이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려는 순간 환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환징은 전화를 받지 않고 찬장에 빈 접시를 꺼내기 위해 발을 쭉 뻗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바쁘시면 전화 받고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벨 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환징은 접시를 끄집어내고 나서야 벨소리를 진동소리로 바꾸었습니다. 성빈에게 접시를 건네준 유모는 주방에서 식사하던 중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핸드폰 진동소리에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바쁘니까 제가 전화하기 전까지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환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설거지를 했습니다. 고민이 있는 것 같은 환징에게 다가온 소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무슨 일 있어? 환징은 창백한 얼굴로 소전을 피했습니다. 소전은 혹시나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겨 그만두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집안 살림도 잘하는 그녀가 아까웠습니다. 며칠 뒤 환징은 요리를 도와주던 소전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혹시 저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요. 월급을 미리 지급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소전은 가불해달라는 환징의 부탁을 듣고 가족끼리 뭐 그리 어렵게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전은 웃으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얼마? 2천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소전은 환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기는 했지만 이제 겨우 몇 달 된 유모에게 1년치 월급을 한 번에 준다는 것이 기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 120만 원으로 생활하는 가사도우미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 거야? 부모님 집 사드리려고요. 소전은 부모님을 위해 집을 사준다는 말을 듣고 괜한 의심을 한 본인을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전이 환징에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 후 여보, 내 시계 못 봤어? 시계라니요? 아니, 시계 보관함에 진열해놨던 내 명품 시계 말이야. 소전은 보관함에 넣어둔 시계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요즘 남편이 바쁜 회사 일로 건망증이 생긴 것 같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얼마 후 자기 내 팔찌 못 봤어? 팔찌라니, 내 시계도 아직 못 찾았구만. 그거 안정품이라 비싼 건데 어디 갔지? 소전은 집안에서 자꾸만 귀중품이 없어지자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돼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 설마 애들 물건은 손대지 않았겠지. 소전은 화장대 거울을 마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화장대 문고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장문을 열고 아이들 금반지를 넣어둔 종이 상자를 열어본 순간 아이들의 금발찌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소전은 본인들 물건이 없어진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아이들 물건을 손댄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징이 성빈의 가족 몰래 금품을 훔쳐 팔아 현금으로 만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팔아치운 귀중품은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환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애를 낳으며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놀러간 도박장에 빠져 한동안 나오지 못하더니 결국 2년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급전으로 빌려 쓴 도박장 사치는 수십 배로 불어나 이자만 하루에 몇십만 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징이 성빈의 집에 유모로 일하는 동안에도 도박장 사채업자들이 걸어오는 전화로 시달렸던 것이었습니다. 2017년 6월 21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 핸드폰 온라인 도박으로 주성빈의 시계를 팔아서 마련한 돈 7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환징은 돈이 부족해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만회할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지. 만약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다고 치자. 그런데 그때 내가 잠에서 깨서 그 불을 끄는 거야. 그러면 집주인이 아이들 목숨을 구해줬다고 내 공로를 인정해서 보너스를 줄 거 아니야. 그것도 크게 줄 거 아니야. 환징은 휴대폰으로 집이 자연스럽게 방어가 되는 방법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책에다 불을 붙여서 소파에 던지라고? 그 다음 불이야 하고 집안 사람들을 깨워서 불을 끄면 된다 이거지? 환징은 인터넷을 보고 연습한 대로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 붙은 책은 생각보다 활활 타올라 뜨거웠습니다. 뜨거! 환징은 무서워 책을 소파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소파에 불이 붙은 불은 순식간에 거실 커튼에 붙어버렸고 거실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환징은 계획한 대로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너무 무섭게 타오른 불길을 보며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장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새벽 4시 55분경 거실에서 시작된 불길은 아이들 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있는 방도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환징은 아파트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후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으나 집안에 있던 성빈의 가족 4명 모두 사망한 후였습니다. 다행히 성빈은 거래처와 술 약속이 있어 술집에서 날을 새고 놀고 있었던 터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성빈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사건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적십자 및 사회적 모임에 기부금을 기부하며 봉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징을 조사한 결과 아주 오래전부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후 사채업자를 피해 떠돌이 생활을 했었는데 2015년 상하이 푸동지구에서 유모로 일하며 집주인의 반지와 목걸이를 훔쳐 팔다 걸렸고 2016년 상해 고급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취직해 현금 800만 원을 훔쳐 사용하다 걸려 집주인과 합의하고 일부를 변상한 후 도주했고 2016년 9월 상해 인력사무소를 통해 상해에서 멀리 떨어진 항저우 성빈의 집 유모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생활하던 중 여러 곳에서 도박빚을 갚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귀중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풀려나기를 수없이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유모의 무의미한 방화 사건으로 아무 죄도 없는 세 자녀와 어머니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법원은 모환징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5세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93년 7월) 오전 6시 20분경 한 여성이 아침 운동을 위해 조깅을 하던 중 지나던 건물 7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문과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어쩔 수 없이 문과 창문을 부수고 진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인명피해가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진술에 따르면 고압으로 품어대는 소방호스의 수압으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집 전체는 화염에 그을린 흔적들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유명 여자 가수 조미비의 집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심성 좋은 그녀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항상 조용히 지내고 있어 그저 심성 좋고 진실된 여성으로 알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볼 때 그렇게 침착하고 착하고 이웃에게 잘 대해주던 그것도 대만 최고의 여자 가수가 불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69년생인 그녀는 사망 당시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가정환경도 아주 좋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난 후 이혼해 각자 살자며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조미비는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된 어머니를 따라 이민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연극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머니의 반대로 연예계의 진로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조미비는 대만에 있는 친척집에 방문하기 위해 잠시 대만에 들리게 되었는데 아주 우연히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연기 오디션에 참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가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오디션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이 올라오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비록 하찮은 역할이었지만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첫 작품인 베이징의 젊은 내 거장이라는 작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집 기생역을 아주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역할로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녀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녀는 미국에서 다니던 유명 대학을 그만두고 대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연예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꼬마 아가씨 탱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며 유명인이 되었던 그녀가 왜 불타 죽었는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아파트 안쪽은 막힌 주방이었고 맞은편은 침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욕실도 같이 딸려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유일한 출입구라고 해봐야 정문과 부엌 뒤쪽에 있는 후문이 전부인데 후문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고 바깥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화재 진압 후에도 이분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자연방어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옷장이란 옷장의 서랍은 모두 열려 방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옷이며 신발, 신문 등 모두 아주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화재를 진압한 후에도 가스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집 가장자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 같은 것으로 점화를 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방안을 조사하던 중 침대 아래서 아마도 그녀가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콘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아래 떨어져 있던 뜯어진 콘돔은 마치 사건 당일 사용했던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나 다른 이성과 관계를 하다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게 그을은 그녀의 시신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하얀색 브래지어가 강제로 목까지 끌어올려져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있었고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고 그 상태로 전신이 불에 타 검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 수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의심만 깊어갔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화재 사고라 가정한다면 불이 나기 전 그녀가 잠을 자거나 활동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야 했습니다. 분명 연기를 들여마셔 호흡기로 연기가 들어간 흔적이 폐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녀의 폐에는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여러 개의 목이 졸렸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왼쪽 머리 상단에는 출혈에 의한 혈액 응고 상태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정황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성에서 범인의 것으로 의심되는 정액을 채취했습니다. 범인은 이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한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범인의 지문을 제출하기 위해 1층부터 7층까지 손잡이며 엘리베이터 등 모든 지문을 채취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유명인의 사망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자 조사팀을 꾸려 특별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미비는 사건 발생 전날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촬영장에서 저녁 7시에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롱 씨는 6월 30일 오후 9시경 그녀가 집에 돌아온 후 차를 몰고 다시 나가 다음날 새벽 2시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장롱 씨는 식당을 문 닫을 때라서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녀는 뭔가 다급한 듯 차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뒤에는 누가 따라 올라갔는지 동행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아마도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2시 이후가 범행 시작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통화한 모든 기록을 뒤져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정치인, 기업인, 영화계, 유명 인사들이었는데 수십 명의 유명 인사들과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녀가 최고가 외제차 2대와 고가의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도 스폰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자 사건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994년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한 남성이 본인이 조미비를 살해했다며 자수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수하겠다고 한 사람은 리후메이라는 노숙자였는데 1993년 12월 24일 네이후고 어린이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사람이었습니다. 조미비도 본인이 집안에 몰래 침투해 폭행한 후 살해했다며 자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경찰의 진술서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돈이 필요해 도둑질할 집을 물색하던 중 우연히 도둑질하러 들어간 집이 조미비가 사는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미비의 집 뒷문 비상탈출구가 있는 창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으로 침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고 허술해 범인과 현장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범인에게 살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했으나 범인은 그녀의 집 문도 열지 못할 만큼 현장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미비의 여성에서 나온 정액과 노숙자의 혈액형은 처음 경찰이 증거로 제출했을 때에는 일치했으나 검찰이 2차로 요청한 유전자 검사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대만 법원은 범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살인 사건과 묶어 흉악범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시킨 뒤
사건을 서둘러 종결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재조사 결과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노숙자 리후베이와 조미비의 몸에서 나왔던 남성의 정액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있던 경찰관은 노숙자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진범을 잡기 위해 그녀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남성들 30여 명의 DNA를 재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 30명의 남자 중 DNA가 일치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사한 남자 중에 양시종이라는 광산 채굴업자 사장이 있었는데 그녀가 사망했던 안방 현장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양시종의 아버지는 1919년 타이베이 탄광유한공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유명한 정치인과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때 당시 경찰이 조미비의 연락처에 남아있던 남성들의 유전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검사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던 경찰관은 양시종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95년 8월 양시종은 검찰이 요청한 유전자 검사 샘플링에 동의해 체액 검사를 하게 한 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양시종이 해외로 도주한 후 다시는 대만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범인을 알고도 잡지 않았던 이 사건은 비리로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미비의 살인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브라질 포트리스 공원은 항상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들로 활기찼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에는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객 행위를 해서 매춘으로 먹고 사는 게이들도 많았습니다. 점차 이 공원에 매춘하는 게이가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들을 찾는 남성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 포트리스 공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무지개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살인마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일명 레인보우 킬러였습니다. 2007년 7월 4일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공원 숲속에 버려진 시신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은 마치 누군가 쓰레기를 버린 듯이 버려서 덤불 속에 널브러져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마에 총알이 박혀 있었고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올해 32세 조제 니크라는 남성이었는데 속옷도 바지를 벗으며 같이 내려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신고되는 시신마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처음에는 신고가 접수되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사망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살인사건은 그저 그냥 무덤덤한 사건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치안 상황 또한 언제나 변함없이 아주 최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브라질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살인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했는데 같은 공원에서 8월에 2명, 그리고 9월과 10월에 각 1명씩 사망하자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용의자로 몰려 풀려났었는데 풀려난 이유도 잡혀온 이유도 웃지 못할 정도로 억지스러운 경찰관들의 태도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잡혀간 이유는 신고한 레오나드로가 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레오나드로가 그들에게 구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한 것이라고 보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화약 성분, 총격 흔적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2월에 2명, 5월에 1명, 그리고 7월과 8월에 3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2007년에서 2008년 8월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공원에서 13명의 남성이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 왕래가 많은 공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증오 범죄에 의한 현상의 일종의 사건으로 본인이 어떤 증오하는 대상을 정하고 그들을 찾아내 살해하는 방식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부 경찰들은 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보복살인이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상대방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주면서 최대한 잔인하게 살해한 방식으로 보아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처음 시신이 발견된 후 살해된 13명의 희생자 중 11명이 게이 남성이었고 모두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이마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살인범을 찾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쇄 살인마에게 게이를 뜻하는 은어인 레인보우를 따서 레인보우 킬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레인보우 킬러는 게이들만 골라서 살해했습니다. 살인범은 게이를 살해한 후 그만의 시그니처를 남겼는데 증오 범죄에 기반한 연쇄 살인 사건을 즐긴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389 경권총으로 주 경찰에게 지급되는 무기인데 이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공통점을 찾고 혹시 주 경찰 중에 범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범인은 나중에 검거되어 살해 동기를 털어놓았는데 레인보우 킬러의 살해 동기는 청소였습니다. 게이들을 열렬히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갈 자격이 없고 세상을 더럽히는 인간들이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본인이 나서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의 증오 범죄를 해소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포트리스 공원에 게이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공원이야말로 본인이 원하는 장소와 딱 맞아 떨어지는 사냥터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매년 6월에 상파울로 거리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게이들이 모여들어 퍼레이드를 하는 바람에 상파울로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게이들의 천국이 된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온통 게이 천지였습니다. 사건 발생 날짜에서 볼 수 있듯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2007년 7월 4일이었습니다. 6월에 열린 국제 게이 퍼레이드 행사가 끝나고 바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난 것은 한 번에 12발의 총성이 들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희생자는 숲속에서 총알을
12발을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산책하던 포르투나토는 포트리스 공원에서 연속해서 총성이 들리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방송국의 인터뷰에서도 그 남성이 흑인 게이에게 12발의 총을 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어떤 남성이 공원을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타켓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용의자는 프랑코라는 남성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10일 경찰은 2008년 8월 19일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된 목격자의 진술에 은퇴한 주경찰 하사관 자이로 프랑코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의 말뿐인 프랑코의 혐의를 입증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2011년 8월 23일 프랑코는 배심원단의 4대2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프랑코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던 2009년 3월에 또 다른 게이가 포트리스 공원 인근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용의자 프랑코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살해된 게이는 총이 아닌 몽둥이로 맞아 사망하면서 프랑코의 혐의도 무혐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1996년 8월 13일부터 2004년 6월 22일까지 그의 범죄에 대해 판결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영역은 벨기에를 넘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수법으로 어린 여성만을 타켓으로 삼아 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이름은 마크 듀룩스였습니다. 듀룩스는 1956년 11월 6일 벨기에의 브루셀 리셀레스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교육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에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듀룩스는 장남이었습니다. 1962년 중반 학교 선생님이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틈만 나면 듀룩스를 구타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구타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학대 수준의 폭행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결국 1972년 듀룩스의 부모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의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마친 듀룩스는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전기 기술을 배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장 생활 몇 년 후 1976년 프랜치스라는 여성과 결혼해 2 자녀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듀룩스에게는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본인의 자녀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던 듀룩스의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1983년 2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1985년 듀룩스는 2번째 부인 미첼과 결혼했으나 미첼은 듀룩스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툭하면 구타하는 듀룩스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이상한 성적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편협한 사회의 희생자라서 보상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어리진 본인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어린 여성에게 보복하고 폭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듀룩스의 두 번째 부인은 유치원 교사였는데 남편의 강요로 여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남자가 다가가는 것보다 여자가 다가가서 말을 걸면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설마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미첼은 듀룩스를 도와 1985년 6월 7일 납치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첼은 그날 처음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학생들은 미첼이 물어보는 내용에 성의껏 대답해주다 그녀가 건네준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녀들이 의식이 희미해지려는 순간 승합차에 타고 있던 듀룩스가 여학생들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여학생 2명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와 지하차원고에 넣어둔 것이 첫 번째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듀룩스는 그녀들을 지하창고에 가둬두고 고문하며 매일 폭행했습니다. 그 뒤 친구 피터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로 범행하던 중 58세 여성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발각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1988년까지 이어진 그의 범행은 결국 중년 여성의 강도 사건으로 막을 내리는가 했습니다. 1989년 4월 납치, 여성폭행, 강도 등의 혐의로 듀룩스는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도운 부인 미첼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 듀룩스는 돌연 가석방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징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면 2002년 유후가 맞으나 교도소에서 모범수라는 명목으로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듀룩스를 출소시킨 법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너무도 협소한 교도소 시설로 넘치는 죄수를 더 이상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죄수를 받기 위해 기존의 죄수를 내보내야만 했는데 명목이 모범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벨기에 법원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꽃다운 여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벨기에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석방 이후 듀룩스의 범행은 대담하고 잔인하게 진화되었습니다. 듀룩스는 취직 후 회사 몰래 자동차 부품을 빼돌려 헐값에 팔아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엄청난 돈을 벌어 약물과 도난 차량 밀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점점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듀룩스는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가 스케이트장을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운동이 목적이 아닌 여성의 신체를 원없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단 철저하게 실수로 넘어지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부딪힌 여성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부러 넘어지며 여성들을 만지다 보니 추행당한 손님들은 스케이트장에 항의했고 스케이트장 지배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듀룩스는 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듀룩스는 계획한 범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이중 설계하고 출입문을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0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듀룩스의 집 지하실에 사람을 가두려는 듯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듀룩스의 집으로 조사를 나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본 경찰은
듀룩스가 지하실 하수 시스템을 확장 공사하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람을 가두려는 시설물이 아닌 하수도 공사로 알고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듀룩스가 설치한 지하 감옥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 경찰이 철수 후 시설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듀룩스의 범행은 1995년 6월 24일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납치를 시작합니다. 벨기에 그레이스 공원을 산책하다 어린 두 여성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며 기절시켜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와 지하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2달 후 듀룩스의 부인 미첼은 또다시 2명의 어린 여성을 집으로 유도해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미첼은 안미르첼과 람브레이크를 지하실에 가두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학대하며 굶주리게 하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을 굶주리게 한 이유는 강제로 폭행하려 하자 반항하고 힘들게 했는데 굶겨보니 밥을 먹기 위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첼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2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듀룩스는 정말 우연히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가 아닌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것이었습니다. 12월 듀룩스가 절도 혐의로 검거될 당시 듀룩스의 지하실에는 납치된 소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듀룩스가 절도범이라서 가택조사는 대충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듀룩스는 감옥에 수감되고 난 후 지하 감옥에 가둔 여학생들이 걱정되어 공범인 마틴에게 잊지 말고 지하 감옥에 있는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하 감옥에 들어가다 잠복해 있는 경찰에 발각되어 모든 범죄를 본인이 뒤집었으면 어떡하나 고심하던 마틴은 지하 감옥 근처도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1996년 3월 20일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듀룩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하 감옥에 있던 2 여학생은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듀룩스가 마틴에게 지하 감옥에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투었습니다. 듀룩스는 하는 수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7개의 집 중 정원이 있는 비슈에르 집 정원에 묻었습니다. 지하 감옥이 비어있자 듀룩스는 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1996년 5월 28일 아침 2번째 부인 미첼은 벨기에 토나이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여학생 사비넨을 잡아세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납치해 지하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 듀룩스는 사비넨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며 폭행하고 굶주리게 했습니다. 굶주리게 한 이유는 죽고 싶을 때까지 굶주리게 하면 쉽게 복종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았던 듀룩스는 1996년 8월 9일 수영장에 걸어가던 여학생 데리즈를 또다시 집으로 유인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장에 다녀온다던 딸이 돌아오지 않자 데리즈의 부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은 데리즈가 걸어가던 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서 여학생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승합차에 여학생을 강제로 태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목격자 상점 주인은 멈춰 서 있던 벤의 번호판 일부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대로 승합차 색상과 일치하는 번호판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한 결과 듀룩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검거하기 위해 듀룩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1996년 8월 13일 듀룩스를 검거한 이틀 뒤 듀룩스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듀룩스에게 남체했던 여학생들이 어딨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경찰을 지하 감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안내한 지하로 내려간 순간 상상을 초월한 구조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미로 같은 구조, 그리고 이곳이 출입문이다라고 알려줘도 입구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지하 감옥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그 테이프 영상에 담겨져 있던 내용은 다름 아닌 지하 감옥에 가둬두고 학대하며 여성 폭행을 하던 장면을 담아두던 영상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당시 누군가의 편지 한 통으로 조기의 범인이 검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3월 듀룩스의 어머니는 아들 듀룩스가 여학생을 납치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고민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장난 편지라고 믿기도 힘든 내용이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듀룩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듀룩스의 집을 조사하던 중 어디선가 미세하게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경찰관이 조금 전 들린 미세한 소리는 집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오는 소리라고 하며 지하 감옥에서 소리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충 흘려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본 경찰은 편지를 보낸 주소 일대를 대충 조사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듀룩스가 검거되고 경찰에게 지하 감옥의 여성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진술을 한 뒤 경찰관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집 지하 감옥에서 수많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마지막에 납치되어 감금되었던 두 여학생은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이 추가로 7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하 감옥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성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시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개를 가두어 두고 사육할 만한 크기의 사람을 가두었다는 듀룩스의 설명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앞부분은 철조망이 쳐 있었고 뒷면은 콘크리트 벽이었으며 좌측도 여자의 힘으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설사 지하 감옥에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녀들 스스로의 힘으로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있던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듀룩스가 그동안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작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찰 2명이 뒤를 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관들은 집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듀룩스가 어린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비디오에 녹화한 후 판매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녀들을 돈 많은 매수자들에게 하루당 상당 금액을 받아가며 알선했다고 합니다. 2004년 6월 22일 듀룩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국민들은 종신형은 말도 안 된다며 당장 사형을 시키라며 청원을 넣었으나 1996년 사형제도가 폐지된 바람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듀룩스의 공범이었던 부인은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2013년 2월 4일 듀룩스는 법원에 조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노쇠해 범죄 가능성도 희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전자발찌를 착용해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해달라며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듀룩스는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듀룩스의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600여 개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하던 경찰은 25명의 피해자에게서 나온 머리카락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영국 웨스트 요크셔 웨이크필드의 한적한 집에서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살해되어 있는 시신의 상태가 조금 괴상하고 섬뜩했는데 아마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피커스 웬디였습니다. 웬디는 1994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중년 여성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 시절 리차드라는 남성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전 남편 리차드와의 사이에서 딸 둘을 낳고 맞벌이 부부를 하며 바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남편 성격 때문에 남편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그녀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바랬던 남편은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떠나버렸고 집안에 남아있는 건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일과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혼자서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고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OCD라는 마을의 조그만 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는가 하면 퇴근 후 저녁에는 맥주집에서 교대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웬디는 그렇게 어렵게 20여 년 동안 두 딸을 키워 시집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좋았으나 반면 어머니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 힘들기는 했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야 한다는 외로움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 모르는 남들은 딸들도 모두 혼인시키고 무슨 걱정이 있냐며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51세의 나이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수년 동안 단 하루도 무단 결근을 하지 않았던 웬디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웬디가 걱정되어 집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비상 연락망으로 적어두었던 첫째 딸 크리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딸은 현관 입구부터 평상시와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생활력이 강해 집안 청소며 정돈을 잘 해놓는 성격이었는데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이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창고 쪽문도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열어젖힌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분명 누군가 침입했다는 확신이 들어 어머니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 그녀는 올라가지 않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형태로 살해돼 있어 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제보한 내용대로 신발장의 신발들은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있었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발장에서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신발장 윗부분의 신발까지 쏟아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키가 크고 힘이 좋은 남성의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남성은 신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단을 올라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반항할 수 없게 제압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는 재갈이, 양손에는 검은색 스타킹을 돌돌 말아 묶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녀의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고 상반신은 브레이지어를 억지로 목덜미 끝까지 끌어올려 돌돌 말아 걸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시신을 어디서부터 정리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발에도 신발이 신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테이블에 신발이 있다면 살해당한 여자의 것이어야 맞아떨어지는데 옷은 다 벗겨져 있는데 신발만 신겨져 있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파란색 신발이라는 것이 의문을 더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여성에 정액을 남겼을 뿐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샅샅이 조사해봤지만 현관문 손잡이에서 나온 외부인의 것으로 보이는 쪽지문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조그만 뭉개진 지문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4년 그 당시 영국 경찰은 유전자 분석 기술도 없었고 조그만 쪽지문으로 용의자를 찾기도 힘든 불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과 그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을 조사해봤으나 어느 누구도 그녀가 살해당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2000년 3월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들이 속속 발명되었습니다. 쪽지문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계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당시 현관문에서 증거로 보관해 두었던 쪽지문으로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남아있던 지문의 용의자는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그 당시 33세 전후의 남성이었던 화가 크리스퍼 페로우였습니다. 그녀의 여성에서 검출된 정액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페로우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녀의 상의에서 검출된 혈흔에서 나온 유전자와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쉬고 있던 페로우를 검거했습니다. 페로우는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덤덤하게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했고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페로우를 경찰서로 연행해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페로우에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였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규칙했던 페로우의 불안정한 직업으로 여자친구는 선뜻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화가였던 페로우는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독특한 성격이 있었는데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임신 6개월이었던 터라 배가 나오고 거동이 불편해 신경이 예민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자의 고충을 알 리 없던 페로우는 계속 관계를 요구하며 여자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다투며 서로 짜증나 있던 두 사람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다투며 싸우고 말았습니다. 1994년 3월 15일 페로우는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본인의 성욕을 풀어주지 않자 그날 새벽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배회하던 페로우는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다 집 주위에 물건이 별로 없는 집을 유심히 지켜본 뒤 창문 너머 여성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웬디의 집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페로우는 여성과 관계하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페로우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다행히 거실에서 여성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닫고 방심하고 있던 그녀를 폭행에 덮쳤습니다. 구타당한 51세의 윈디는 반항할 힘도 없을 만큼 맞다 보니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페로우는 그녀를 질질 현관문 앞에 있는 신발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벗기고 파란색 하이힐 구두를 신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입에 재갈을 물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위층에 있는 그녀의 침실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페로우가 우위 사두었던 검은색 스타킹 한쪽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현관문 앞에 신발이 쏟아져 있었던 이유를 6년 만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페로우는 구두 패티시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구두를 신고 있어야 성욕이 생겨 흥분된 상태로 관계를 할 수 있는 변태 성욕을 가진 남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날의 기분에 맞는 구두색을 신고 있어야 극도로 흥분할 수 있었습니다. 페로우는 걷기도 힘든 웬디에게 구두를 신게 한 뒤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힌 뒤 그녀의 하의를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점심에 사두었던 검은색 스타킹으로 손을 묶어 반항할 수 없게 했습니다. 입은 재갈이 물려 있어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티셔츠는 벗겨 침대 아래 던져두었고 브레이지어는 억지로 끌어올려 목 뒤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폭행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던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페로우는 서두르지 않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에서 준비해간 스킬레토 구두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아주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스킬레토란 칼, 단검이란 뜻으로 여성 구두의 굽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모양을 뜻합니다. 페로우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스킬레토 구두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정없이 폭행했습니다. 반항할 힘도 자신감도 없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페로우는 그녀를 폭행한 뒤 준비해 두었던 칼로 등 9곳 그리고 목 2곳을 차례대로 찔렀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이유는 본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인이 도주하고 난 뒤 그녀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뻔하다며 극도로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페로우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녀의 혈흔은 이곳저곳으로 튀었고 벗겨진 그녀의 티셔츠에도 혈흔이 튀었습니다. 길쭉한 칼을 사용했던 터라 페로우의 손도 베이고 말았는데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면서 본인의 혈흔도 같이 그녀의 티셔츠에 묻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11월 페로우는 리즈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폐쇄형 감옥에서 개방형 감옥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윈디의 딸 트레시는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만약 그에게 한낱 희망이라도 주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또 다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페로우는 종신형 과정에서 2번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이 가석방 첫 번째 신청 가능한 날이었습니다. 페로우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페로우는 가석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 청문회 위원들은 그동안 페로우가 저질렀던 범행을 듣는 순간 그가 만약 감옥에 격리되어 있지 않고 사회에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할지 모를 겁니다. 비록 페로우는 모든 것을 뉘우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법원은 범죄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으며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페로우의 석방을 기각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4년 8월) 발리 5성급 리조트 세인트 레지스 로비에서 예약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는 손님이 로비에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는데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자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원은 택시에 실어둔 여행용 가방을 살펴보기 위해 다가갔는데 가방에서 붉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재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제임스 마크는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공연할 때마다 공연료를 받고 저작한 저작권의 수익이 많아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52년생인 부인 죄라도 남편의 애정이 많아 두 사람은 금방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곧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헤더 맥이었습니다. 1993년 7월 생인 딸 맥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는데 음악가 집안의 풍요롭고 낭만적인 인생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맥은 머리를 식힐 겸 2001년 로얄 캐러비안 지중해 크루즈를 탑승했습니다. 장기간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는 상품이라서 바쁜 일정을 비우고 배에 승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맥은 크루즈 여행 중 미끄러운 계단을 내려오다 추락하며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크루즈에는 의사도 승선해 있었는데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였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가 없어 아주 기초적인 치료만 해주었습니다. 맥은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출발지로 돌아온 후에야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후에도 밀린 일을 처리하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점점 신경이 둔해지는 것이 느껴지자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진 맥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맥은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은 후 대부분의 생활을 휠체어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그의 부인 쉐이라는 남편 맥의 대소변을 받아주는 병간호를 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맥이 병원으로 고생하는 사이에도 이전에 남겨둔 수입으로 여행을 다니며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2006년 여름 맥의 가족은 그리스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6일 여행 며칠 만에 호텔에서 심폐색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맥이 사망하자 전 부인과 자식들이 찾아와 유산을 배분해달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힘들게 했는데, 그때마다 부인 쉐이라는 집안에 불을 끄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자란 딸 헤더 맥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 부인 가족이 창문 너머 집안을 기웃거릴 때면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걸리지 않도록 한참을 정지된 동작으로 있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딸 헤더는 공부에 소질이 없이 성장하면서 매번 어머니에게 많은 금액의 돈을 용돈으로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과한 금액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딸의 반항은 커졌는데, 어머니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의 용돈을 주지 않자 구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철이 없어 그러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딸의 구타 강도는 심해져 갔습니다. 2010년 1월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다녔었는데, 딸 헤더는 어머니에게 돈 쓸 곳이 있다며 $1,000를 용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이 행여나 잘못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 헤더는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 목발을 들고 어머니의 다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바닥에 쓰러지자 어머니 지갑에서 $1,000를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어머니가 119에 전화하지 못하도록 미리 전화선을 뽑아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자 어머니 팔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2011년 7월 또다시 딸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자 어머니를 구타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멍든 자국을 사진 촬영하자고 했으나, 딸의 처벌을 걱정한 어머니는 극구 부인하며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를 바랐습니다. 이전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은 딸 헤더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헤더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2014년 초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친구 토미 X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토미는 래퍼였는데 마땅한 직업도 없이 학교를 중퇴한 후 놀고 있는 백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흑인 래퍼들은 직업이 없이 사치가 심한 남들에게 부를 과시하는 경쟁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있던 터라 헤더의 남자친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헤더는 이때부터 흑인 래퍼 토미에 흠뻑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토미와의 교제를 어머니에게 승낙해달라고 했으나 어머니는 백수 건달과 다를 것 없는 토미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전혀 일할 생각도 없었고 음악도 그저 겉핥기로 잔뜩 멋만 들어 해대는 것 같아 딸의 교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어머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남자친구와 어울리고 다녔고, 결국
어머니는 딸을 남자친구 토미와 헤어지게 만들려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시카고에 골든 코스트로 옮길 정도로 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신적인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딸은 토미와 연애를 지속하다 토미의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이제 고등학생인 딸이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까운 청춘을 고스란히 날려버릴 것은 뻔했고 몇 년 지나 저 속무차린 백수 사이놈이 딸을 버리고 이혼 위자료로 몇 푼 챙겨 떠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을 설득해 아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잘못했다가는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여행을 가장한 딸아이의 뱃속의 아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 헤더는 발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곳 병원에서 딸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산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러나 헤더의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남자친구 토미는 헤더를 또다시 임신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두 번째 발리 여행을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며 타일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딸의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잠잠해지나 싶었던 딸이 세 번째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도 해봤지만 래퍼 사위만 생각하면 딸의 미래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14년 8월 어머니 슐라는 딸 헤더와 발리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숙소는 발리 누사두아에 있는 최상급 호텔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속못 차린 딸 헤더는 같은 날 똑같은 출발 시간에 이코노미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 토미의 비행기표였습니다. 2014년 8월 7일 밤 어머니는 호텔 로비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딸의 남자친구 토미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토미를 붙잡고 도대체 이곳을 어떻게 알고 왔냐며 밀쳤고 토미는 본인의 아이가 걱정되어 왔다며 맞받아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미가 어머니인 본인과 딸 헤더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아 딸에게 혹시 딸이 알려주어 토미가 이곳에 온 것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토미는 어머니를 밀치며 싸움이 격해졌고 분을 참지 못한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딸 헤더는 남자친구 토미와 출발 전부터 세워두었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어머니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이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너무 놀랐습니다. 토미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미는 방문을 닫자마자 금속 쟁반으로 된 과일 담는 접시로 어머니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금속 물질의 둔기를 이용해 추가로 가격했습니다. 딸은 미리 준비해둔 대형 여행용 가방을 꺼내와 여행용 가방에 어머니를 집어넣었습니다. 여행용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혈흔이 가득했는데 흔적을 없애려 재빨리 택시를 불러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딸은 호텔 로비에 택시를 준비해달라며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택시 트렁크에 어머니를 담은 여행용 가방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짐을 짓고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가방 주인을 이상하게 생각한 택시기사는
경비원을 불러 가방 주인에게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트렁크에 실린 여행용 가방을 살펴보던 중 붉은색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자 여행용 가방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가방에 손을 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가방을 열어 조사한 결과 그녀가 사망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멀리 도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 모텔과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경찰이 인근을 조사한 결과 딸 헤더와 남자친구 토미가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딸에게 자백을 권유했지만 딸은 본인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아마도 어머니가 그날 저녁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뒤따라온 강도에 의해 범행을 당한 것 같다며 본인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2014년 8월 15일 헤더는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 중 8월 20일 소변 검사에서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헤더는 9월 19일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5년 4월 법원은 헤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선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 토미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토미를 취조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미가 그의 사촌인 로버트 빕스에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현금으로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자 어머니를 죽이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하라며 더 부추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미의 사촌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8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독립기념일 특별사면대상자로 헤더가 선정되며 2021년 10월 29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녀가 특별사면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이만하면 죗값을 다 치른 것 같으니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라며 석방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헤더는 미국 오헤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FBI에 검거되어 다시 교도소로 수감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연방재판에서 그녀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